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는 22살, 이른 나이에 남편과 결혼했어요. 저희 부부는 동갑내기 꼬꼬마 부부였죠. 너무 좋아 무턱대고 결혼까지 했어요. 양가 집안에서도 큰 반대는 없었고요. 오히려 어린 나이에 가정을 이루다 보니 지금에 와선 장점도 많았어요. 하지만 단점은 치명적이었죠. 모든 부분에서 서툴렀고, 그래서 시모에게 더 많이 휘둘렸어요. 하지만 결혼 자체를 후회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순간이 와도 남편의 1순위는 저였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믿음을 주는 든든한 남편이 있었기에 오늘의 단단한 제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현실이라고 그 모든 순간이 마냥 좋기만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시모는 좀처럼 친해지기 어려운 분이었어요. 엄마와 딸처럼은 못 지내더라도 시모랑 한 가족이 됐으니 최대한 잘 지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살가운 성격이 아닌데도 시모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갖은 노력을 많이 했어요. 시모는 예쁘게 봐줄 법도 한데 그런 제 노력에도 매사에 냉정하고 퉁명스럽기 그지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시모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는 않았어요. 시간이 지난 지금에서야 좀 원망스럽기는 한데 그때 어린 저는 오히려 제 자신을 탓했었거든요. 스스로 내가 좀 더 야무진 며느리면 좋았을 텐데 하고 매일 자책하고 속상해했어요. 시집와서 시모한테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너는 어려서 뭘 모른다는 라는 말이었어요. 초반에는 정말 생활력 가지고도 엄청 구박받았죠. 시모는 제가 친해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벽을 두는 스타일이었어요. 제가 매년 생일 때마다 직접 끓인 미역국과 갖은 음식들을 차려줘도 시큰둥했죠. 그렇게 10년 넘는 생활을 함께 지내다 보니 웬만해서는 저도 상처받지 않았어요. 시모에게 고맙다는 그 말 한마디 듣는 데에 저는 10년이나 걸렸죠. 그래서인지 그냥 시모는 원래 저렇게 시니컬한 사람이구나 적응해버렸어요. 시모가 좀 서운하게 대해도 나한테만 무뚝뚝한 사람이 아니니까 하며 잘 넘길 수 있었고요. 시모는 남편에게도 고맙다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남편과 저는 서로에게 사소한 거라도 표현을 더 잘했던 것 같아요. 서로에게 부족한 결핍 같은 걸 굳이 말하지 않아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남편이 시모를 언제나 가족처럼 챙겨줘서 고맙다고 말해줄 때면 저에겐 그게 너무나 큰 힘이 됐죠. 이제 40대를 바라보는 저도 이젠 살림왕이 됐고 시모도 예전처럼 저를 혼내거나 윽박지르진 않았어요. 어쩌면 어릴 때는 어린 마음에 시모에게 무조건 잘 보이고 싶었고 예쁨 받고 싶어서 노력하는 바람에 더 못 친해졌는지도 몰라요. 나이 들수록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애쓰지 않고 오히려 가식 없이 자연스럽게 지냈죠. 제 주변만 둘러봐도 시댁이랑 안 싸우면 다행이었지 시모랑 엄청 살갑게 지내는 사람들은 몇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 그 흔한 고부 갈등 없이 평범하게 잘 살고 있구나 싶었어요. 그러다 결혼 10년 만에 저와 시모의 관계에는 큰 변화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제게 살갑게 대해주기 시작했죠. 그 변화의 계기는 바로 해외여행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사는 게 빠듯해서 신혼여행 이후로 해외여행은 따로 가보지 못했어요. 가까운 국내 여행도 마음 먹고 가도 아주 짧게 1박 2일 정도 다녔죠. 그래서 저희는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해외여행을 계획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왕 떠나는 거 양가 부모님도 함께 모시고 여행 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제가 고집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일정 맞추기도 어렵고 해외까지 먼 길 떠나고 싶지 않다고 거절하셨어요. 가족여행은 가까운 국내로 가고 싶으시다고 다음을 기약했죠. 의외로 무뚝뚝한 시모가 무조건 같이 가고 싶다고 좋아했고요. 남편은 오히려 말렸어요. 불편한 자리를 굳이 만들고 싶지 않다고 말이죠.
하지만 한 번쯤은 남편과 저를 위해서라도 더 늦기 전에 부모님과 좋은 추억을 남기고 싶었어요. 낯선 타국에서 저와 시모는 정말 모녀처럼 잘 지냈어요. 시모는 여행 내내 평소보다 싱글생글 아주 기분 좋아 보였어요. 저는 여행이 주는 좋은 에너지를 그때 비로소 알게 됐네요. 이상하게도 시모가 엄청 즐거워하니까 저 또한 몇 배로 더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자주는 못 떠나더라도 적어도 5년에 한 번은 이런 시간 갖자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여행 마지막 날 시모가 감동의 눈물을 흘려서 정말 깜짝 놀랐죠. 어머님, 왜 그러세요? 우세요? 아이고, 정말 내가 주책이다. 나도 나이가 들긴 들었나 봐. 참으려 해도 도저히 눈물을 참을 수가 없네. 어머님, 혹시 어디가 불편하신 거예요? 불편하긴.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런다. 내가 며느리 잘 둬서 이런 호강을 하네. 너 아니었으면 이 늙은이가 어디 이런 바깥 세상 구경이나 했겠니? 지금껏 표현은 잘 못했지만 내가 너한테 정말 고마워. 솔직히 너희끼리 여기 왔어도 상관없었을 건데 너무나 당연하게 나도 함께 여행 가자고 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며느라, 정말 고맙다. 이 추억은 내가 평생 가슴에 두고두고 간직하마. 시모는 저희 부부랑 떠났던 해외여행이 엄청 인상적이었는지 여기저기에다 제 자랑을 하고 다니는 듯 했어요. 게다가 며느리와 아들과 함께한 동남아 여행이라며 톡 프로필 사진을 저와 찍은 사진으로 도배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 성격상 절대 마음에 없는 소리 할 뿐 아닌데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 제 칭찬을 하고 다닌다는 소식도 들었죠. 그리고 저 역시 저를 보는 시모의 눈빛이 엄청나게 달라졌다는 걸 피부로 많이 느꼈어요. 말투도 너무 사근사근했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언제나 애정이 뚝뚝 흘렀죠. 하지만 10년 만에 제게 표현했던 시모의 관심과 애정은 얼마 안 가서 차게 식어버렸어요. 얼마나 짧았으면 저는 꿈이라도 꾼 줄 알았다니까요. 집안에 새로운 식구가 들어오고 저는 순식간에 찬밥 신세가 되어버렸죠. 그냥 찬밥이 아니라 차별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정도였다니까요. 그 새로운 식구는 바로 동서였습니다. 시동생은 남편과 나이 터울이 조금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결혼하고 10년 만에 시동생이 결혼을 했죠. 저는 저처럼 어린 나이에 시집온 동서를 보고 잘 지내고 싶었어요. 처음 시집 왔을 때 저도 동서처럼 저렇게 맑았고 어렸겠지 하고 생각하니까 막 더 챙겨주고 싶고 마음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남편과 제가 시동생을 키우다시피 해서 저 또한 시동생이 남동생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동서 역시나 어려서 제 여동생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도련님은 제 험난한 결혼 생활을 봐왔기에 문득 동서가 시모랑 잘 지낼지 걱정이 좀 됐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동서 잘 부탁한다고 엄청 신경 쓰더라고요. 형수님, 이 사람 잘 좀 부탁할게요. 아직 기본적인 살림도 잘할 줄 몰라요. 근데 우리 엄마가 워낙 무섭잖아요. 많이 혼나지 않게 착한 우리 형수님이 잘 가르쳐 주세요. 당연하죠. 어느새 다 커서 꼬마 신랑이 됐네요. 걱정 마요.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다 가르쳐 줄게요. 동서, 나도 드디어 동서가 생겨서 너무 기뻐요. 우리 앞으로 같이 잘 지내봐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 그렇게 안 무서워요. 가끔 츤데레 같은 면은 있으신데 마음이 엄청 따뜻한 분이거든요. 네? 아, 그렇구나. 근데 어머님 전혀 안 무섭던데? 저한테는 엄청 잘해주셨어요. 되게 예뻐해 주시던데. 어머, 그럼 너무너무 다행이네요. 그래도 혹시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꼭 말해요. 말 편하게 해도 되죠? 내가 동서 도울 수 있는 건 언제나 도와줄게. 네, 편하게 하세요.
말씀 감사해요. 동서는 분명 계속 웃고 있었지만 어쩐지 조금 새침해 보였어요. 저는 아직은 낯을 가려서 그런 거라 생각했죠. 솔직히 제가 시모를 아무리 좋아한다 해도 제가 20대 때 겪은 시모는 많이 무서웠기 때문에 당연히 어린 동서가 무척 걱정되긴 했어요. 그런데 동서가 곧바로 제게 시모에게 엄청 예쁨 받는다고 말하니 저는 질투는커녕 너무 다행이라 생각했죠. 비유를 하자면 시모가 약간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변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시동생과 동서랑 대화를 한참 나누고 있는데 시모가 급한 일이라도 있는 듯 제게 달려와서 뜬금없이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더라고요. 예, 깜짝이야.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너 혹시라도 우리 새아가한테 시집살이 하려거든 당장 꿈 깨라. 네? 어머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요? 내 말은 너 혹시라도 10년 먼저 결혼했다고 우리 집 귀하디 귀한 새 가족한테 이상한 유세 떨지 말란 말이야. 알겠니? 요즘 말로 그 뭐니? 꼰대라는 말이 있지 않니? 혹여나 뭐 연장자라고 알려준답시고 괜히 나서지 말고 우리 새아기 앞으로 너는 이 시엄마만 믿어라. 알겠지? 농담이라 하기에 시모의 말은 너무 따끔했고 그 표정은 저를 잡아먹을 듯 으르렁거렸어요. 저는 그 상황이 당황스러우면서도 동서 앞이니 민망하더라고요. 시모에게 며느리라 하면 당연히 저도 포함 아닌가요? 그런데 시모는 저는 마치 며느리가 아닌 것처럼 동서에게만 우리 귀한 며느리라 칭하면서 뜬금없이 제게 경고장을 날렸어요. 누가 보면 제가 동서한테 시집살이라도 하는 줄 알겠더군요. 엄마, 뭐 잘못 드셨어요? 갑자기 흥분해서 왜 그래? 우리 형수님이 그럴 사람이야? 너는 이 녀석아, 네 형수 편 들기 전에 새애기나 잘 챙겨. 다행히 그 상황이 저만 당황스러운 건 아니었나 봐요. 시동생 역시 황당하다는 듯 흥분한 시모를 뜯어말렸죠. 하지만 시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침을 튀겨가며 제게 말했어요. 어린 동서가 혹시라도 마음고생하지 않게끔 눈치 주지 말고 잘 챙기라고요. 제게 신신당부하는 시모를 보는데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맹세코 동서를 미워하거나 그럴 마음 전혀 없었는데 괜히 시모가 동서 앞에서 이상한 소리 하니까 마음이 확 상했죠. 그런데 동서의 말에 저는 한 번 더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님 짱! 제 편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저 너무 든든한 거 있죠? 아유, 예뻐라. 어쩜 저렇게 애교가 흘러넘칠까? 색이 너 보면 안 좋았던 기분도 다 좋아져. 분명 그 상황에서 동서가 할 적절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어려서 그런 거겠지 넘어가기엔 동서의 반응이 너무 이상하고 찝찝했어요. 게다가 동서는 그 상황을 즐기고 있는 듯한 얼굴이었죠. 하지만 갓 결혼한 서방님이 엄마에 이어서 너까지 눈치 없이 굴지 말라며 새색시인 동서를 혼내는 바람에 저도 따로 말은 덧붙이지 않았네요. 대신 어머님께는 참지 않고 말했어요. 아, 그러니까 어머님 말씀은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셨던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죠? 뭐? 걱정 마세요. 저는 워낙 누구한테 미운 말은 못하는 성격이라서요. 시모는 제 말 듣고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얼굴 보니까 본인이 어떻게 행동했었는지 머릿속으로 막 떠올리는 듯 했어요. 동서는 둘째치고 갑자기 제가 시모한테 왜 미운 털이 박힌 건지 집에 가서 나름대로 그 상황을 분석해 보려 했어요. 분명 여행 후에 사이가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저에게 적대적인 시모를 보면서 제가 모르는 어떤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다 싶었죠. 저도 모르게 무슨 실수를 한 건 아닐까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시댁에 발길 딱 끊었어요. 그게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었죠.
10년 동안 시모에게 아무리 혼나도 시댁에 안 가겠다는 말은 해본 적 없는 저였거든요. 남편에게 시댁에 혼자 다녀오라고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저희 남편 엄청 놀라더군요. 당신 혹시 엄마랑 무슨 일 있어? 그게 아니야. 별일 없었어. 나 좀 피곤해서. 오늘은 그냥 당신 혼자 어머님 댁 다녀올래? 그래, 푹 쉬고 있어. 그 대신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꼭 말하기다. 응, 알겠어. 남편이 무슨 일 있냐고 묻는데 딱히 꼬집어서 말할 게 없더라고요. 아니, 어머님이 나를 갑자기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것 같고, 새로운 동서는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하기엔 너무 유치하고, 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답답하지만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저희 남편은 눈치가 빨라서 혹시 나중에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꼭 얘기하라고 신신당부했죠. 저는 정말 그게 제 자격지심이거나 오해라면 시간이 해결해주겠지 생각했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저는 제 마음이 괜찮아졌을 때 시댁에 갔어요. 시모와 동서는 제게 나쁜 의도가 없었는데 제가 그날 좀 많이 예민했던 걸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동안 제가 혼자 생각한 게 저의 확대 해석이 아니라는 걸 시댁 가서 확실히 알았네요. 시모와 동서는 이제 대놓고 저를 배제하더군요. 둘은 저를 두고 눈길 한번 말 한마디 안 걸었어요. 그러고 둘이서 주말에 같이 쇼핑 가자, 데이트하자는 둥 둘만 아는 이야기만 계속했죠. 애초에 낄 생각도 없었지만 너무 티나게 저를 무시하는 덕분에 저는 그 자리에 없는 투명인간이라도 된 듯 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에 또 백화점 갈까요? 엄청 맛있는 디저트 집이 새로 오픈했대요. 그래? 네가 가고 싶으면 내가 같이 가야지. 역시 어머님 최고. 그럼 저번에 먹었던 솥밥 먼저 먹고 그 다음에는 후식으로 디저트 먹으러 갈까요? 아무렴. 우리 아가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난 네가 좋으면 다 좋아. 요즘 너 때문에 내가 웃는다. 내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 며느리랑 친한 친구처럼 잘 지낸다고 말이야. 진짜요? 저도 친구들이 다 부러워하는걸요?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 세상 어디에도 없대요. 아이고, 참 말도 예쁘게 하지. 오랜만에 얼굴 본 저에게는 너 왔냐고 대충 말하더니 동서에게만 대놓고 친근함을 표시했어요. 저는 그냥 생각에 잠겨서 묵묵히 설거지만 했습니다. 설거지만 하고 금방 나가야지 생각했어요. 사실 설거지도 내팽개치고 집에 갔으면 됐는데 세월과 습관이 참 무섭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습관처럼 아무 생각 없이 고무장갑을 꼈거든요. 내가 딸이 없어서 그동안 외로웠어. 아들 둘만 있으니까 얼마나 삭막했는지 몰라. 이제 수연이가 내 딸 되어주는 거다. 저를 옆에 두고 대놓고 동서에게만 딸 어쩌고 하는데 솔직히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서럽더라고요. 제가 동서 나이 때 시모랑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면 땡 하고 찬바람 불었던 시모였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저한테 딸 어쩌고 했던 시모라서 그 심경의 변화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는 설거지를 급하게 끝내고 어머님 옆에 일부러 앉았어요. 이후로 시댁에 다시 안 온다고 해도 쌓인 서러움은 다 토해내고 싶었죠. 어머님, 저 조금 서운하라고 해요. 저는요? 저도 좀 껴주세요. 정말 10년 동안 저는 아무런 힘이 안 됐어요. 저번에 여행 다녀와서는 저보고 딸 같은 며느리라고 하셨었잖아요. 시모에게 대놓고 서운한 마음을 내비쳤는데 시모가 말로 제 가슴에 비수를 꽂더라고요. 어머, 너는 갑자기 징그럽게 왜 붓고 그러냐? 나이 어린 동서 앞에서 창피함도 모르고. 에이그, 저리 좀 가라. 왜 옆에 앉아서는? 그리고 그건 여행 가서 잠시 기분 좋아서 그랬던 거지. 시모는 기겁하며 저를 온몸으로 피했어요. 여행 보내줘서 고맙다고
평생 가슴에 간직하겠다며 울었던 사람은 도대체 어디 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더 이상의 노력은 하지 않아야겠다 생각했어요. 잘 지내보려는 내 노력들 다 부질없는 거였구나 싶었고요. 항상 나만 진심이었구나. 아주 머리를 세게 맞은 듯 얼얼한데 그때 구박받는 저를 보고 동서가 푹 하고 웃음이 터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 순간 동서가 어찌나 얄미웠는지 몰라요. 열받아서 한마디 하려는데 급하게 동서 데리고 자리를 뜨는 시모 때문에 뭐라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만날 기회를 피했어요. 신경 끄고 안 보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저희 남편 한 사람만 바라보면서 둘이 오붓하게 잘 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쩌다 한 번씩 만나는데도 그때마다 제 마음에 어떻게든 생채기를 내려고 작정한 사람 같았어요. 굳이 저와 동서를 비교하면서 저를 깎아내리려 했거든요. 시모가 좀 냉정하고 까칠했어도 그렇게까지 모질게 구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나이 들어서 노망이라도 든 건지 도대체 왜 저러나 싶었죠. 시부 제사를 지내러 간 날 저는 분통을 터뜨리고야 말았어요. 실은 저 말고 남편이 먼저 시모의 차별에 터졌네요. 아버님 제사라서 저희 부부 나름 최대한 일찍 온 거였는데 시모는 동서랑 거의 다 했다며 투덜거렸어요. 남편은 10년 동안 제가 다 했는데 고작 오늘 한 번으로 너무 그러지 말라고 시모에게 말했죠. 그래서 좀 잠잠해지나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시모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우리 장남이 어린 나이에 공무원 합격한 건 정말 잘된 일이야.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에 조건도 안 보고 아무나 하고 일찍 결혼하는 바람에 우리 집이 좀 기우는 느낌이 들었었지. 그런데 이제 새액이라도 우리 집 균형을 맞춰줘서 다행이야. 역시 집안에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하는 법이야. 나는 우리 새아가 덕에 요즘 살맛이 난다. 결혼할 때도 누구는 텅텅 빈손으로 아무것도 안 해왔지만 우리 아가는 명품 가방부터 시작해서 바리바리 싸들고 왔었지. 시모는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고 했어요. 시동생이 없었던 터라 동서도 대놓고 그러는 시모에게 좀 놀랐는지 저와 제 남편 눈치를 봤어요. 남편은 처음 보는 시모의 날것인 모습에 꽤나 당황한 듯 했죠. 하지만 제가 아무런 반응을 안 하니까 남편은 금방 이 상황이 처음이 아니란 걸 눈치챈 듯 했어요. 엄마, 지금 이 사람도 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건 엄마 아들인 나도 모욕 주는 말이에요. 내가 뭘? 넌 어디 밥상머리에서 엄마한테 큰 소리냐? 아니 어디 내가 틀린 말 했냐? 그렇잖아. 네가 훨씬 아깝잖아. 다 쓰러져가는 식당이나 하는 옆에 내 여식 말고 우리 새애기처럼 든든한 부모 밑에서 넉넉하게 자란 애 만났으면 너도 팔자 진작 폈겠지. 엄마, 그때 당시 나는 뭐 볼 거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 우리 집 어린 가장에 뭐 볼 거 있었다고요. 이 사람은 평범하기라도 했지만 나는 평범한 수준도 아니었어요. 보잘것없는 집안의 가장에 불과했었다고요. 넌 이 녀석아 나란 일하는 공무원이잖아. 어딜 감히 너랑 쟤를 비교해? 제발요. 그놈의 공무원 타령 좀 그만하실 수 없으세요? 남편은 아내인 제 편을 드는 것도 있었지만요. 본인 스스로가 시모에게 제일 듣기 힘들어하는 말이 바로 공무원인 내 아들이 최고다 라는 말이었어요. 남편에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거든요. 뭐? 근데 이놈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날카로워? 공무원 합격하기가 어디 쉽냐? 두고 봐. 난 내 무덤까지 가서 그 얘기할 거다.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을 왜 입막음 하니? 너 설마 결혼한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아직 네 부인한테 잡혀 사는 거야? 예, 네가 말해봐라. 네가 네 서방 잡는 거야? 왜 내가 내 아들 칭찬도 마음대로 못하니?
어머님, 저한테 묻지 마세요. 어머님 아들이니까 아들 마음 저보다 잘 아실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엄마, 진짜 왜 이러세요? 내가 만약 이 사람한테 잡혀 살았으면 그때 엄마 모시고 다 같이 해외여행이나 갔다 왔겠어요? 그때 여행도 다 이 사람이 저랑 엄마 생각해서 준비했는데 왜 그런 맘들은 모른 척 하시고 이 사람한테 계속 모진 말만 내뱉으세요?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요? 어머머, 정말 여행 한번 갔다 온 거 가지고 엄청 우려먹는구나. 넌 신랑 앞세워서 이사달 만드니까 좋아? 그깟 해외여행 딱 한 번 가지고 말이야. 엄마,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더 이상 후회할 행동하지 마세요. 내가 쟤한테 뭐가 아쉬워서 후회를 해? 참나. 저 사람한테 막대하는 거 저 더 이상 못 참아요. 아무리 엄마라 해도요. 대화가 안 통하는 시모의 남편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먼저 가보겠다며 뛰쳐나갔어요. 사실 남편이 제 팔목 잡고 나가려는데 제가 침착하게 할 말이 있다고 남편 먼저 보내고 남았어요. 저도 저지만 이제 남편의 상황을 말해줄 때가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원래는 남편과 제사 다 끝나고 시모에게 함께 비밀을 밝히기로 했었는데 흥분한 남편은 침착하게 말 못할 것 같아서 제가 혼자 남았어요. 저는 이제는 진실을 알려주고 저와 남편을 지키기로 마음먹었어요. 남편과 저만 아는 비밀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동안 쌓인 말 다 내뱉고 드디어 비밀을 밝히려는데 뒷목 잡고 있는 시모 대신에 동서가 또 눈치 없이 끼어들었죠. 생각해보면 그날 만약 자리에 서방님이라도 있었으면 동서는 그렇게까지 싸가지 없게 끼어들진 못했을 것 같아요. 시동생은 그날 출장 다녀와서 밤늦게 오기로 했었거든요. 형님, 미치셨나봐요, 드디어. 어머님 괜찮으세요? 이제 제가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보기엔 어머님 잘못 하나도 없는걸요? 아니, 형님, 이렇게 중간에서 모자 사이를 이간질하면 어떡해요? 아주버님은 10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형님 본 모습을 아직도 모르시나 봐요. 아이고, 우리 새끼 말 잘한다. 시모는 나서서 자기 편드는 동서를 두둔했어요. 동서는 저번 일로 제게 앙심을 품었는지 아주 눈에 도끼가 피어오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동서에게도 따끔하게 제대로 경고해둬야겠다 싶었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순한 맛으로 굴었으니까요. 동서야말로 뭐 하는 거야, 지금? 네? 제가 뭘요? 내가 이간질을 언제 뭘 어떻게 했는데? 내가 납득할 수 있게 내가 이간질한 거 당장 다 말해봐. 그렇잖아요. 어머님이 저 예뻐하니까 질투하고 괜히 남편 앞세워서 어머님 곤란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말 함부로 하지 마, 동서. 내가 질투했다고? 난 어머님이 나한테 독박으로 일 시키고 구박해도 동서 탓한 적 없어. 오히려 매번 이런 식으로 중간에서 이간질하는 건 동서 쪽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해맑은 척 하지만 누구보다 다투는 상황 즐기고 있는 것 같아. 매번 묘하게 웃고 있잖아. 아까도 말야. 어머님이 나 무안 주실 때 입꼬리 올라가더라. 동서는 지금 그런 상황들이 웃겨? 소름 끼치니까 제발 그 표정이라도 숨겨주라. 만약 나였더라면 적어도 내가 끼어있는 입장이었다면 말이야. 화해를 도모하려고 노력은 못하더라도 이렇게 이간질은 안 했을 거야. 형님, 제가 언제 웃었다고 그래요? 제가 시원하게 일침 날리자 동서는 전곡을 찔린 것처럼 어버버거리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맞는 말만 하니까 꽤나 당황했나 봐요. 동서는 자기가 언제 웃었냐며 목소리가 쥐구멍 들어갈 만큼 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활용점정으로 그들에게 제대로 된 이간질이란 걸 알려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설마 내가 저번에 동서 편 안 들어줬다고 이러는 건 아니지? 어머님, 동서가 그러더군요. 세상에 딸 같은 며느리는 없다고요. 며느리는 며느리래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동서 좀 쉬게 주말에 전화 좀 그만하세요. 오죽했으면 사이 좋지도 않은 저한테 힘들다고 하소연했겠어요? 그게... 어머님,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형님, 그걸 지금 여기서 왜 말해요? 그게 정말이냐? 아니 언제는 네가 먼저 주말마다 보자며.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아니, 저도 제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너무 자주 연락 주시니까. 기가 막혀서 그래서 겨우 네 형님한테 내 뒷담화 했냐? 저는 동서에게 더 이상 까불지 말라는 눈빛을 쏘아주고 시모에게도 인사도 없이 시댁을 나왔어요. 흥분한 나머지 결국 남편의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나와버렸죠. 남편이 말하지 못했던 속자정을 여러분께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남편은 늘 저와 친정 부모님께 받기만 했다며 미안해했어요. 그런데 시모는 대놓고 제게 모질게 구니까 죄스러워했죠. 남편이 저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그러는 데에는 커다란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부모님께서는 오랫동안 한자리에서 식당하는 자영업자이셨죠. 남편과 저는 연애하다가 이른 나이에 사랑만 보고 결혼했어요. 준비 없이 한 결혼이라 저와 남편은 당시에 가진 게 정말 없었죠. 두 몸뚱이와 달마다 받는 각자의 월급이 재산의 전부였어요. 저희는 사회초년생들이었기에 정말 밑바닥부터 시작했죠. 심지어 남편은 시댁의 장남이자 가장이었으니까 더 힘들어했어요. 그럴 때마다 친정에서 크게는 못 도와줘도 항상 살림에 보태라고 가게 식재료 나눠주시고 했어요. 시모는 예단도 제대로 안 해온 집안이라고 저희 집을 비난했지만 남편은 저희 숨통 트이게 해준 게 저희 친정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사실 남편은 시댁 가족들 몰래 공무원을 그만두고 저희 친정 부모님이랑 같이 일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남편 성격에 자기는 친정에 도움받고 있는데 시모는 저를 이유 없이 구박만 하니까 아마 속이 아주 터졌을 거예요. 몇 해 전부터 공무원인 남편의 무기력증은 심해졌어요. 오랫동안 우울감을 토로해서 제가 먼저 일 그만두라 했죠. 공무원 그만두면 당장 뭐 먹고 사냐며 불안해하는 남편에게 저는 애가 없으니 둘이서 어떻게든 먹고 살지 않겠냐며 괜찮다 다독였어요. 남편이 공무원으로 일할 때 정신과도 여러 곳 다녀봤지만 계속 괴로워했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의 직장에 계속해서 마찰하는 상사가 있는 듯 했어요. 남편은 선택권 없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대학 대신 공무원 시험을 택했어요. 갑자기 시부가 돌아가시고 어린 동생과 엄마를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늘 어깨가 무거웠던 남편은 어린 나이에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지금까지 군말 없이 일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을지 저로서는 가늠도 안 갔죠. 그런 남편의 사정을 알았기에 저는 혹여나 남편을 잃을 수도 있겠다 겁도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 있게 공무원 그만두라고 했어요. 결혼하고 남편 호봉 충분히 올랐을 때 저는 회사를 그만둬서 전업주부였지만 10주년 가족 여행도 남편을 위해 비용을 제가 다 낸 거였어요. 주부인 제가 그 큰 돈이 어디서 났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부모님 김치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벌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남편만 괜찮으면 같이 일하자고 제안하셨죠. 저희 부부는 친정 부모님 덕에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 평범하게 식당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웬 김치 공장인지 궁금하시죠? 사실 부모님 식당 단골 손님 중에 엄마 김치 맛에 빠진 사람이 있었거든요. 정말 수년 동안 엄마께 제발 식당 접고 김치 사업 좀 같이 하자고 설득했대요. 엄마는 처음에는 사기꾼인 줄 알아서 듣는 둥 마는 둥 하셨어요. 자기 김치보다 맛있는 집이 널렸는데 어디서 사기치려고 매번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경계하신 거죠. 그러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식당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어요. 발길이 끊긴 단골들이 많았는데 변함없이 찾아오는 단골 중 한 명이 그 투자자였어요. 결국 부모님은 그 사람을 믿어보기로 하셨고 김치 사업 열어서 1년 만에 대박이 난 거죠. 시모는 장남이 공무원이라는 사실에 무척 심취해 있는 사람이었고
만에 하나라도 그만두면 큰일 날 것처럼 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좀 자리 잡을 때까지 남편 퇴직한 거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시모 모르게 친정 부모님이랑 같이 일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갔죠. 그래서 전보다 여유로워진 저희는 시모가 살고 있는 전셋집도 차차 사들이자고 했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하는 행동 보니 저는 단 한 푼도 주기 싫었고 아무것도 해주기 싫었죠. 남편 역시 제사 이후에 저와 같은 입장이었어요. 동서는 대학 졸업 후 평범한 취업 준비생이었는데 시동생을 만나 결혼부터 하게 된 케이스예요. 취준생이라 모아둔 돈은 없어도 동서의 집이 잘 사는 집이었는지 결혼 예단을 무척 잘해왔나 봐요. 시모가 갑자기 제게 그러는 이유를 남편이 추측했는데 아마 동서의 집안에 홀려 시모가 동서를 엄청 예뻐하고 저와 차별하는 듯 했죠. 그래서 저는 물론이고 남편 역시 시댁에 가기를 거부했어요. 시모의 차별에 저보다 더 분노하는 남편이었거든요. 엄마가 어떻게 그래? 그동안 당신이 어떻게 했는데? 미안해, 여보. 솔직히 여보, 나 가식적으로 괜찮다는 말은 못하겠어. 그런데 그렇다고 이게 당신이 미안해할 일은 절대 아니야. 어머님이 나한테 상처 줬는데 당신이 왜 미안해해? 그리고 엄청 못된 남편이었으면 구박받아도 무조건 시댁 가라고 했을 텐데 당신은 나한테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잖아. 오, 당신 다시는 우리 엄마 집 안 가도 돼. 나 앞으로 엄마 얼굴 안 보고 살아도 된다고. 솔직히 나도 엄마 얼굴 보기 싫은데 당신은 오죽하겠어? 엄마가 당신한테 그러는 건 나한테 그러는 거랑 똑같아. 그랬더니 시모는 아들 토옹 얼굴 못 봐서 아쉬웠는지 제게 연락을 취하더군요. 혹시 우리 장남한테 무슨 일이 있냐? 동네 전화도 안 받고 얼굴 안 본 지도 오래됐고. 아니 너라도 나서서 나한테 연락해서 내 아들 소식 전해주고 해야지. 이건 뭐 며느리인지 남인지 모르겠구나. 어머님이 먼저 저한테 남보다 못하게 대하셨으니까요. 어떻게 그때 그런 일 있었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듣고세요? 어머님이 저를 대놓고 미워하는데 남편 마음은 괜찮겠어요? 저 이제 어머님 전화 와도 안 받을 거예요. 이만 끊겠습니다. 제가 퉁명스럽게 전화를 받자 갑자기 수화기 너머로 동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벌써 둘이서 화해했는지 또 같이 있는 모양이더군요. 시모 대신 제 전화를 받겠다고 나서더라고요. 형님, 제가 듣다 참을 수 없어서 말해요. 어머님한테 왜 이렇게 건방지세요? 뭐라고? 지금 동서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어디 감히 전화를 바꿔봤니? 너 정말 개념도 예의도 아주 밥 말아먹은 애구나. 말 함부로 하지 말죠. 제가 어머님 딸이나 마찬가지라서 직접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형님 아직도 애가 없는 것도 너무 이상해요. 사실대로 말해봐요. 무슨 문제 있죠? 혹시 그때 말하려던 비밀이 임신 관련 비밀 아니에요? 아니, 진작 손주라도 안겨드렸어야지 어머님이 예뻐하죠. 예뻐할 일을 했으면 어머님이 이러셨을까요? 너 단단히 미쳤구나. 그래, 맞다. 예뻐할 구석이 없어, 쟤는. 얘, 너 병원은 가봤니? 미친 건 너야. 어디 우리 장남대를 끊으려고 해? 동서와 시모는 한 전화기에 대고 동시에 저를 공격했어요. 임신 이야기는 여자라면 누구에게나 예민한 주제인데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동서를 보고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구나 싶었죠.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전화를 확 끊어버렸습니다. 녹음 잘 되어 있길래 당연히 서방님한테 녹음본 보냈어요. 아무리 그래도 한참 윗사람인 제게 어머니 앞세워서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도 시동생은 정상이라서 제게 정말 미안하다고 사죄하더군요. 와이프 단돌이 잘하겠다면서요. 저는 그냥 더 이상 스트레스 받기도 싫어서 전화번호 바꾸고 거기까지만 하려고 했어요. 남편 공무원 그만뒀고 부모님 사업 잘 풀렸고 지금에서야 남편이 어디에 일하는지는
아예 말도 안 꺼내려고 했고요. 서러웠지만 그동안 애 못 낳는 며느리라 생각했던 시모아는 다신 안 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동생이 남편에게 말해서 남편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울분을 토하며 당장 시댁에 가자며 저를 데리고 갔어요. 동서와 시모에게 꼭 사과를 듣고야 말겠다고요. 그러면서 집에 있는 통장 다 챙기는 남편 보고 의아하긴 했어요. 하지만 저도 참았던 서러움이 다 터져버려서 우느라 통장 챙기는 남편에게 뭐 하냐고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시모는 역시나 반기지 않았고 남편이 미리 불렀는지 시동생과 동서가 와 있었어요. 시동생 부부는 이미 싸웠는지 둘 다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정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어머님이라 불러봤네요. 그런데 역시나 시모 인사도 안 받고 휙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동서 역시 믿는 구석이 있으니 저나 남편에게 인사도 안 했고요. 모든 게 불편해 보이는 시동생만 저와 남편에게 아는 체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당하고 싶지 않아서 세게 나갔어요. 동서는 이제 인사도 안 하기로 한 거야? 아직은 한 가족이잖아. 윗사람한테 똑바로 하자. 꼰대같이 왜 저래 진짜? 제가 왜요? 반가운 사람한테 인사하는 거라 배워서요. 부모님이 동서를 한참 잘못 가르치셨네. 뭐라고요? 너 왜 그래 진짜? 자기는 걱정 마. 어머님이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 했거든? 그리고 왜 자꾸 내 편 안 들고 저 여자 편만 들어? 너 누구 남편인데? 진짜 미쳤어? 시동생은 막 나가는 동서 앞에서 무척 당황해했고 시모는 아니나 다를까 그런 동서를 두둔했어요. 그래, 내가 세기한테 그래도 된다고 허락했다. 그 긴 세월 애도 안 낳았으면서 너는 도대체 뭘 믿고 어디서 유세냐? 네가 그동안 내 아들 나란 일할 때 한 게 뭐냐? 집에서 밥만 축내고 말이야. 우리 가문의 대를 이을 사람은 우리 새애기 뿐이야. 너는 가망이 없잖니? 남편은 시모의 막말에도 동서의 시건방짐에도 전처럼 흥분하지 않았어요. 저도 피가 차게 식었지만 남편이 손을 잡길래 더 이상 나서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엄마, 고정하시고 제가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엄마 전셋집 말이에요. 이제 그 집 살 수 있어요. 남편은 갑자기 집에서 챙겨온 통장들을 내밀었고 시모는 통장에 찍힌 큰 액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 정말이냐? 아이고, 역시 엄마 생각하는 건 우리 장남밖에 없다. 그럼 드디어 전세 생활 청산하고 내 집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이게 금액이 맞냐? 아니 공무원 월급으로 가능한 액수가 아닌데 장남 너 이 돈 다 어디서 난 거냐? 너 복권이라도 당첨된 거야? 응? 그런데 같이 통장 들여다보고 놀라던 동서가 이상하게 점점 표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어머님, 그런데 저한테 이 집 자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저희 엄마 아빠도 그렇게 알고 계셔서 그동안 제 결혼에 돈 많이 쓴 거예요. 이 집 저한테 물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곧 된다는 거였지 아가. 걱정 마라. 너도 이 통장 액수 좀 봐라. 곧 내 말대로 그렇게 되겠지? 그래도 아직은 아닌 거잖아요. 자기야, 진짜 여기 전셋집이야? 엄마, 그런 거짓말을 왜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가 엄마 집이라 했어도 당신이 뭐 했다고 받아. 그랬으면 받았어도 고생한 형수님이 받는 게 맞지. 시모의 거짓말에 노란한 동서는 서방님과 투닥거렸어요. 그때 남편은 조용히 좀 하라며 하던 말을 이어나갔죠. 네, 저 복권 당첨됐어요. 다들 말을 잊지 못하고 눈이 땡그레졌어요. 저 또한 남편에게 무슨 말이냐며 툭툭 쳤죠. 그런데 남편의 이어지는 말에 저는 살짝 감동했어요. 다름 아니라 이 사람이 1등 복권이더라고요.
이 사람 덕분에 나 공무원 그만두고 여기까지 왔어요. 뭐? 공무원을 왜 그만둬? 너인연, 넌 이미 알고 있었지? 설마 저번에 말하려고 했던 비밀이 공무원 그만뒀다는 거야? 네, 맞아요. 이 사람 공무원 일 제가 그만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미쳤나? 시모가 제 뺨을 올려붙이려는 순간 남편이 온몸으로 막았어요. 그제서야 남편은 할 말 다 해서 미련 없다는 듯 시모에게 대들었죠. 제발 그만하세요, 제발. 이제 엄마 아들이 돈은 넉넉하게 있어도 엄마한테 절대 못 써요. 왜냐고요? 이 돈 전부 이 사람이랑 장모님 덕에 벌었거든요. 뭐야, 겨우 조그만 식당 하는 사돈이 너한테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벌게 해줘? 너 어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가만 보니 내가 새애기만 예뻐하니까 너 네 부인도 예뻐해달라고 지금 거짓부렁으로 감싸는 거야? 으이그, 지금 당장 이혼해도 시원찮다. 어디 감히 공무원 앞길을 막아? 그놈의 공무원 일하다가 엄마 아들 정신병 걸려서 죽을 뻔했다고요. 그걸 구해준 게 이 사람이에요. 뭘 알고 말하세요. 이어서 남편이 김치 사업이 대박난 이야기를 하니 시모는 할 말을 잃고 입을 떡 벌리곤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밑바닥 내리찍던 남편 멱살 끌고 올려서 여기까지 성공시켰다고 하니 시모가 한순간에 꿀먹은 벙어리가 된 거죠. 이제 다 아셨죠? 엄마한테 장남이 해드릴 건 이제 없어요. 아들,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엄마가 잘못했다, 응? 예, 아가, 그동안 많이 서운했지? 내가 잠시 심술 부린 거야. 그 정도 늙은이 심술은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지? 냉담한 저와 남편의 반응에 시모는 말 그대로 정말 땅을 치면서 후회했어요. 바닥에 엎드려 흐느끼며 잘못했다고 사과하더군요. 하지만 그런 모습에도 남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하신 것도 충분히 용서 못하지만요, 엄마. 아이 얘기까지 꺼내서 공격하는 거 너무 비겁했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애 못 낳는 이유가 뭔지는 아세요? 다 나 때문이라고요. 사실 남편은 한 아이의 아빠가 되는 것도 많이 두려워했었습니다. 시부 일찍 돌아가시고 한 가정의 가장이었기에 남편은 항상 사람 일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어요. 또 공무원 일하는 자신이 많이 불안정하게 느껴지니 아이 만들기를 거부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아이를 안 낳았어요. 저는 낳고 싶었지만 남편이 원하지 않으면 딩크족으로 아이 없이 남편과 둘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모는 아무것도 모르고 애 못 낳는 며느리라고 저를 모함하니 남편이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던 겁니다. 시모는 악어의 눈물 조금 흘리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질 않자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깟 김치 사업 돈맛 조금 봤다고 뭐가 달라지냐? 못된 네가 내 아들 꼬셔서 지금 이 사달 만든 거지? 저는 어머님이 진심 어린 사과하면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난 뒤에 저희 관계도 조금이나마 괜찮아질 거라 희망을 가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제 탓을 하시네요. 그동안 제가 어머님께 잘해드린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저희 그래도 10년이면 가족 아니었어요? 저는 오늘 남편이 어머님 편 들었으면 남편이랑도 이혼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어머님이 제게 너무했다고요. 그런데 남편이 제 편이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너 동서라고 부르기도 싫다. 새파랗게 어린 게 어디서 분탕질이니? 너 백수잖아. 언제까지 네 부모님이 도와주시겠어? 뭐 하시는 분들인지는 모르겠다만 앞으로 똑바로 살아. 아님 너도 10년 후에 나처럼 시댁에서 팽당하고 내꼴난다. 뭐라고요? 난 당신처럼 멍청하게 안 당해. 야, 아까부터 내 와이프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 내 동생 부인이라서 내가 겨우 참은 거야. 너 정말 사람 보는 눈 없다. 어떻게 저런 천박한 여자랑 결혼한 거야? 형, 내가 미안해. 형수님,
제가 대신 죄송합니다. 동서는 시동생한테 가만히 있을 거냐고 사과를 왜 하냐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내가 살면서 형 도움 얼마나 받았는지 다 아는 네가 이러면 안 되지. 당장 우리 형수님한테 사과드려. 너 이런 애인 줄 알았으면 나 너랑 결혼 안 했어. 왜 이렇게 독해? 우리 엄마한테 배운 거야? 자기 정말로 미쳤어? 내가 사과를 왜 해? 가만히 있지 말고 어머님이 말해봐요. 저 어머님만 믿었다가 이렇게 바보 됐잖아요. 그리고 왜 거짓말했어요? 집 자가라며. 이제는 장남한테 팽당해서 집도 못 사겠네요. 저한테 뭐 다른 거 주실 건 있으세요? 아니, 근데 너는 왜 이렇게 끼어들 자리 구분을 못하니? 언제는 다 내 맘대로 하라면서요. 동서는 차가운 시동생의 반응에 울컥했는지 시모에게 달려들어서 왜 거짓말했냐며 따져 물었어요. 그런 동서를 보고 시동생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거칠게 끌고 시댁을 나섰어요. 시모는 나가는 순간까지 발악하는 동서를 보고 어디 저 싹수노란 게 버릇없이 날뛴다며 욕을 퍼부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은근슬쩍 저희 부부에게 기대려 했죠. 하지만 저희는 냉담하게 끊어내고 시댁을 나섰습니다. 남편은 끝낼 때 똑바로 끝내야 한다며 시모의 전셋집, 이번 전세 계약이 끝나면 알아서 살 집 구하시라고 선언했죠.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집도 안 사주고 전셋집 계약도 안 해주면 난 어디서 살라는 거야? 그동안 편히 사셨잖아요. 저는 아들돌이 다 했어요. 복지센터 가서 수급자 집 알아보시던가요. 그렇게 못해. 내가 왜? 그 전셋집 이 사람이랑 저 없는 돈 모아서 같이 구해드린 거예요.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내셨으면서 무리해서 구해드린 거라고요. 이 사람 마지막으로 퇴직할 때 퇴직금 보탠 건데 온갖 미움받고 구박받은 시어머니한테 그걸 줄 순 없잖아요. 뭐라고? 아이고,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아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시모가 제 바짓가랑이 잡는데 하나도 불쌍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이런 사람한테 진심으로 대했던 제 자신이 더 불쌍하게 느껴졌죠. 남편은 공무원 일보다 저희 부모님과 하는 김치 공장 일이 적성에 맞는지 요즘 아주 날아다녀요. 저희 엄마 김치 공장에는 아빠가 사장으로 계시고 저희 남편이 부사장으로 있어요. 저희 가족 열심히 김치 담그고 공장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다 보니 해외 계약권도 생기고 규모도 더 커져서 직원 늘리고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당장 돈을 소비하는 기쁨은 없지만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재미는 느끼고 있어요. 시동생은 그 후로 동서와 바로 이혼해버리더라고요. 동서라는 여자는 시동생의 이혼 선언에 엄청 울면서 붙잡았대요. 알고 보니 그 여자의 집안도 없는 살림이었는데 시모집 하나 받겠다고 잘 보이려고 이것저것 무리해서 해온 모양이었나 봐요. 시동생에게 들어보니 결국 이혼했는데 나중에 시모에게 준 거 다 내놓으라고 그 여자애와 그 집안 사람들이 찾아와서 한바탕 뒤집어 놨다네요. 시모는 자기 아들 이혼남 만들었으면서 어디 나대냐고 여자의 머리채 잡았다고 합니다. 재산 쥐뿔도 없는 집안인 거 뒤늦게 알고 시모도 엄청 분노했다고 하네요. 결국 시모는 받았던 예단도 다 빼앗기고 전셋집도 없어져서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됐어요. 아쉬울 게 많은 시모는 뒤늦게 저희 남편에게 얼굴 좀 보고 지내자며 다시 예전처럼 지내고 싶다고 찾아왔어요. 저희 부부가 전화번호를 바꿨는데 시동생이 바뀐 번호도 안 가르쳐줬다면서요. 엄마, 2번 다시는 저 찾아오지 마세요. 제가 후회할 일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몇 번이나 그만하라고 애원할 때는 안 들으시더니 저까지 이혼남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또 찾아오시고요. 오늘 이후로 엄마 얼굴 보이는 순간 저 공장이고 결혼 생활이고 다 포기하고 이 사람이랑 이혼 후에 엄마한테 갈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럼 난 엄마 옆에서 아르바이트나 하면서 평생 살아야죠. 시모는
그 말에 엄청 충격받았는지 더 이상 남편에게 매달리기를 포기하고 시동생이랑 그저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제일 잘못 없는 시동생만 벌받고 있는 것 같네요. 착한 시동생은 이혼하고도 시모를 버리지 않고 모셨어요. 자기가 버리면 결국 형이 엄마를 모셔야 할 테니 자기가 모시겠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줬어요. 형수, 형, 둘만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엄마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동안 내가 두 사람한테 받은 게 있잖아요. 저와 남편은 요즘 웃음이 끊이질 않아요. 스트레스였던 것들이 다 사라져서 그런지 남편은 예전처럼 약을 먹지 않아도 잠을 잘 자요. 저는 남들보다 조금 늦은 나이지만 자연 임신까지 성공했답니다. 마음의 건강을 되찾은 남편은 더 이상 아이를 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임신했다고 하니 기뻐하면서도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갖게 해서 제게 너무 미안하다고 울더군요. 요즘 부부의 문제가 아닌 걸로 고부 갈등으로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하지만 저는 아무리 고부 갈등이 심해도 남편이 중심을 잘 잡아준다면 그 결혼은 깨지지 않을 수 있다고 충고해주고 싶어요. 제가 직접 겪어봤으니까요. 저도 만약 저를 지탱해주는 남편이 없었다면 저희 아기를 만날 수 없었겠죠? 그럼 여러분, 제가 부디 건강히 출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긴 사연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지금 나름대로 탄탄한 기업에서 5년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동료가 알려줘서 이곳에 사연을 들었는데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제 상황과 비슷한 사연도 많아서 좋았고요. 그때부터 시간 날 때마다 챙겨 듣고 있답니다. 사실 얼마 전에 결혼식까지 올렸지만 지금은 다시 싱글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아무 근심 없을 것 같다는 소리 많이 듣는데 남자 때문에 험한 꼴 제대로 봤네요. 어떤 사연일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혹시 지인이 알아볼까봐 좀 부끄럽기도 한데 용기 내서 한번 털어놔 볼게요. 태어났을 때부터 쭉 한 동네에서 살았어요. 부모님께서 어릴 때도 그 동네에서 사셨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사 가지 않고 계속 살고 있죠. 그래서 외가 쪽과 친가 쪽에서 물려주신 아파트 세 채가 이 동네에 있답니다. 할아버지께서 지내셨을 때만 해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이젠 대한민국에서 제일 땅값 비싼 지역이 되었네요. 부모님께서는 항상 운이 좋았다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곤 했답니다. 그래서인지 어릴 때부터 별로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매사 그냥 편안하고 여유롭게 살려고 하는 편이고요. 부모님께서 공부를 잘하라거나 좋은 직업 가지라고 압박하시지 않아서 가능했죠. 어느 날 친구가 남자를 소개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한번 만나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전 남편이었어요. 고객님이 갑자기 소개팅을 시켜주신다고 해서 반신반의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 나오길 잘한 것 같아요. 정말 반갑습니다, 세아 씨. 아, 네. 저도 잘 나온 것 같은데요. 세무사 하신다고 들었어요. 제 친구가 좀 까다롭게 굴죠? 성격이 깐깐해요. 아닙니다. 엄청 잘 대해주세요. 다행히 마음에 드셨는지 제 일 처리를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역시 깐깐하신 분이라 우리가 잘 어울릴 거라고 딱 한눈에 아셨나 봐요. 저를 너무나 잘 아는 친구라서 잘생긴 남자를 소개시켜줬더라고요. 그만큼 남편은 훈남 이상으로 준수했고 성격도 다정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첫 만남부터 눈에 불꽃이 튀었어요. 그렇게 1년 정도 서로한테 푹 빠져서 연애를 했습니다. 우리가 만난 지도 좀 됐는데 자기는 결혼 생각 없어? 나는 이제 30이 넘으니까 좀 생각이 많아지네. 나도 우리 자기랑 결혼하고 싶지. 근데 그 전에 말해야 할 게 있어. 무슨 말인데 그렇게 뜸을 들여? 갑자기 막 무서워지려고 해.
우리 가족이랑 집안 상황에 대해서야. 가끔 자기 말 들어보면 강남에 살고 부모님도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신 것 같더라. 자기도 사랑 많이 받고 자랐다는 게 느껴져. 근데 난 완전히 반대거든. 거의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라고 할까? 그래서 자기한테 우리 집 얘기하기가 좀 그렇더라고. 그랬구나. 그러고 보니 자기 가족들 얘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네. 또 자기가 지금 혼자 사니까 별로 가족들 생각은 안 해봤어. 우리 집은 아직도 상가주택에 전세로 살아. 내가 어릴 때부터 방 2개 있는 집에서 동생 2명이랑 부모님이랑 계속 살았어. 나는 회계사 시험 합격하자마자 바로 독립했고, 안 그러면 진짜 미칠 것 같았거든.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나한테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난 자기 자체를 사랑하고 좋은 사람인 거 아니까 결혼하고 싶은 거야. 자기 가족들이면 다 좋은 분들일 것 같아. 지금 생각하니 저딴 소리를 왜 했나 기야 말 일이네요. 그래도 그때는 남자에 미쳐서 온 세상이 꽃밭이었거든요. 둘이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나갈 수 있고 남편의 가족들하고도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까지 살면서 별로 험한 일 안 겪었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서 그랬나 봐요. 사실 남편의 직업이 괜찮으니까 같이 벌면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이 파탄난 후에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죠. 역시나 남의 집 가장은 함부로 빼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이었어요. 상가주택이라더니 허름한 대로변에 있는 건물 2층으로 올라가더라고요. 딱 들어갔는데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벽지 색깔도 누렇고 전등은 또 엄청 어둡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집은 처음 봤어요. 놀란 얼굴을 봤는지 남편이 멋쩍게 씩 웃어주더군요. 다행히 식사하라고는 안 해서 간단하게 다과만 먹었는데요. 시부모님과 시동생들은 다들 순박하고 성격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우리 잘난 아들이 선택한 며느리라면 당연히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다. 역시나 아주 참하고 예쁘구나. 잘 왔다. 보다시피 우리 집이 그렇게 사정이 좋지는 않아. 찬욱이가 아직까지 우리한테 용돈 주고 있고, 그래서 결혼 준비할 때 목돈을 줄 수도 없을 것 같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니 걱정 말고 너희 원하는 대로 준비하거라. 우리도 무슨 옷 사달라느니 그런 말 안 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요, 새언니. 오빠한테 들었는데 새언니는 엄청 귀하게 자란 것 같더라. 강남에 산다면서요? 아, 엄청 잘 살거나 부자인 건 아니에요. 운 좋게도 아버지께서 집을 저렴할 때 잘 사신 것 뿐이죠. 그래, 결혼 준비하려면 할 게 엄청 많다며? 돈으로 도움은 못 줘도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렴. 내가 여러 방면으로 알아봐 줄 테니. 그렇게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약할 것도 많고 알아볼 것도 많아서 머리가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 와중에 갑자기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회사 앞이라면서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좀 불편한 마음으로 얼른 커피숍으로 갔죠. 왜 여기까지 왔을까? 궁금하기도 했지만 아직 결혼하기 전이라 좀 어려웠거든요. 커피숍에서 단둘이 마주했는데 시모의 표정 차갑더라고요. 남편의 집에서 만났을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어요. 내가 근처 왔다가 한번 들러봤다. 그때 중요한 걸 안 물어본 것 같아서 말이야. 너희 신혼집은 어디로 구할 거니? 전세로 할 거야, 매매로 할 거야? 아, 오빠가 5천 정도밖에 모은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렇게 많이 모으지는 못해서요. 우선 신혼부부 특공으로 최대한 대출받아서 매매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 이왕이면 찬욱이 회사랑 가깝고 평수가 큰 신축 아파트 어떻겠니? 그래야 가격도 많이 오르고 여러모로 좋잖아. 네? 저희는 그냥 20평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위치가 중요하니까 서로의 회사 중간에 있는 곳을 찾고 있거든요.
꼭 신축이 아니어도 되고요. 신혼 특공으로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데 그렇게 날리면 되겠니? 내가 괜찮은 신축 아파트 2개 알아봤어. 여기랑 여기거든? 친구들한테 알아보니 나중에 값도 많이 오를 것 같더라. 여기 한번 잘 생각해봐. 2개의 아파트 모두 시댁이랑 엄청 가까운 데다가 30평대 후반이더라고요. 아직 둘뿐인데 그렇게 큰 아파트에 살 이유가 없었죠. 또 제 회사랑은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데 거기에 살고 싶겠어요? 무엇보다 시댁이랑 가깝다는 점 때문에 제일 거부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단 둘러댔죠. 우선은 오빠랑 말을 해볼게요. 근데 너무 넓은 곳은 관리하기 힘들 것 같아서요. 저도 봐둔 아파트가 있어서 그거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너도 실물을 직접 보면 좋다고 할 거야. 아니면 이번 주말에 찬욱이랑 같이 와서 한번 둘러볼래? 내가 잘 아는 부동산 지인이 있거든. 얼마나 집요하게 계속 물고 넘어지시던지 애 둘러서 거절하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웃긴 게 마치 짠 것처럼 남편도 그 아파트를 은근슬쩍 계속 말하더라고요. 나도 아파트 좀 알아보긴 했거든. 근데 어머니가 알려주신 그 아파트가 제일 괜찮은 것 같더라고. 어차피 대출 받을 건데 좀 넓은 게 낫지 않아? 나중에 아이 태어나면 어차피 큰 평수 필요하잖아. 그럼 대출 금액이 너무 많아지잖아. 그리고 아이들이랑 산다고 해도 방 2개면 충분할 텐데. 무슨 신혼부부가 방 4개짜리 아파트에서 시작해. 이왕이면 넉넉한 게 좋잖아. 우선 한번 가보자. 요즘은 신축이 참 잘 빠졌다고 하더라고. 이번 주말에 같이 둘러보자, 응? 결국 남편한테 끌려서 그 아파트를 보러 갔는데요. 새 아파트인데다가 넓어서 그런지 확실히 좋아 보이긴 했어요. 생각보다 괜찮다는 분위기를 읽었는지 남편이 신나서 더욱 푸시를 하더군요. 우리가 살기에 여기가 딱이라면서요. 근데 너무 넓고 우리한텐 과한 것 같아. 여긴 사실 5, 60대 정도 부부가 자식들이랑 사는 아파트 아니야? 일단 더 생각해보자. 단호하게 말하니까 남편도 그 후로는 더 뭐라 안 하더라고요. 하지만 토라진 게 딱 보였습니다. 그래도 신중해야 할 문제이기에 애써 모른 척을 했죠. 더 이상 별말이 없길래 그대로 포기한 줄 알았는데요. 그 다음 주에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대뜸 그 말을 친정아버지한테 하는 게 아니겠어요? 신혼집에 대해서 물어보시지도 않았는데 대뜸 말하니 어이가 없었어요. 마치 벼르고 온 사람처럼 말이죠. 역시나 그 말이 걸리셨는지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거기가 그렇게 괜찮으면 아빠가 돈 줄 테니까 매매해도 돼. 난 네가 이 동네에서 살았으면 했는데 최서방은 그쪽이 마음에 드나 보다. 같이 둘러봤는데 좋았다니 사실 나쁠 것도 없지. 싫어요. 거긴 너무 넓고 시댁이랑도 가까워요. 더군다나 우리가 집 사는데 왜 아빠가 돈을 줘요? 진짜 괜찮아요. 하나뿐인 외동딸이 결혼하는데 아빠가 그 정도도 못 해주겠어? 사실 네가 우리 집 근처에서 살고 싶다고 하면 아파트 하나 그냥 주려고 했었어. 근데 다른 동네가 좋다니 아쉽지만 아빠가 그 정도 선물은 할 수 있지. 최서방한테는 내가 아는 은행에서 저렴하게 대출해줬다고 하고 매매해. 괜한 부담은 갖지 말고.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부모님이 계속 말씀하셔서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결국 아버지가 1억을 뺀 나머지 매매 금액을 빌려주시기로 했어요. 남편한테는 아버지가 시킨 대로 말했죠. 아버지 친구가 은행 지점장이라서 대출 이자를 엄청 괜찮게 쳐주신대. 그래서 거기에 내 이름으로 대출 받으면 될 것 같아. 그래? 진짜 잘 됐다. 역시 내가 장가 하나는 잘 간다니까. 처갓집이 능력 있으니까 도움을 많이 받네. 진짜 고마워, 자기. 어차피 빌리는 건 똑같은데 뭐. 대신 대출이자 더 낼 테니까 아파트는 내 명의로 하는 게 어때? 그건 좀 아니지 않아? 차라리 이자를 내가 더 내고 내 명의로 하면 모를까. 그건 절대 안 돼.
무조건 공동명의로 해야지. 남편은 생각보다 훨씬 더 화를 내면서 절대 안 된다고 펄쩍 뛰더라고요. 반대할 줄은 알았지만 사실 제 입장에선 좀 억울하죠. 우리 아버지가 90% 정도 돈을 대주는 건데 아버지 명의로 해야 할 판 아닌가요? 아버지가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셔서 어쩔 수 없이 결국 공동 명의로 매매하고 말았죠. 넓은 집을 꾸미려니까 가전이며 가구에 쏟아야 하는 돈도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부모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확실히 거절하고 카드를 긁었습니다. 그 와중에 시댁은 진짜 100만 원도 안 보태주시더군요. 뭐 사실 그런 집에 사시는 걸 봤으니 서운한 마음도 안 들었어요. 어차피 다 알고 시작한 거니까 괜히 기대하지 말자고 생각했죠. 그냥 착한 시댁 식구들과 좋은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뿐이었어요. 그래도 신혼집이 시댁이랑 걸어서 20분 거리라 너무 가까워 걱정이 되긴 했어요. 혹시 아무 때나 찾아오면 어쩌나 하고요. 왜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는지 그 걱정은 빠르게 현실이 되었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부터 매일 시모가 전화해서 언제 집들이 할 거냐고 묻더군요. 아직 집 정리도 안 끝났고 여행에서 막 돌아와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얼마나 재촉을 하던지 결국 그 다음 주말에 바로 집들이를 하게 됐죠. 여기가 우리 아들 집이란 말이야? 세상에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집이네. 진짜 너무 좋다. 역시 새 집이 다르다니까. 내 말 듣기를 잘했지? 오빠, 집 진짜 좋다. 와, 스타일러도 있네. 새언니네가 역시 좀 사나보다. TV도 완전 비싼 거네. 우리 집 콧구멍만한 TV만 보다가 이거 보니까 완전 극장이다, 극장. 시댁 식구들은 집들이 내내 아주 떠들썩했어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시나요? 집들이 온다면서 주스 한 병도 안 사왔더라고요. 저는 시댁 식구들 온다고 진짜 준비 많이 했거든요. 음식 재료들 사서 하루 종일 요리하고 배달 음식도 시켰죠. 근데 정성스럽게 준비한 건 쳐다도 안 보고 30분 넘게 이 방 저 방만 다니면서 집 구경하는데 여념이 없더라고요. 뒤늦게 저녁을 먹는데 다들 얼마나 개걸스럽게 먹던지 며칠 굶고 온 줄 알았네요. 집이 좋으니까 음식도 다 맛있다 얘. 이거 네가 한 거 아니지? 다 사온 거지? 넌 좋겠다. 잘난 남편 만나서 이렇게 대골 같은 집에서 결혼 생활 시작하고 말이야. 진짜 복 받은 줄 알아. 그러게 말이야. 우리 오빠 완전 인생 역전했네. 나도 여기 살고 싶어. 오빠, 우리 집 가기 싫어. 가면 너무 우울하단 말이야. 여기 있다가 가면 더 우울할 것 같아. 그건 안주인인 새언니한테 물어봐야지. 여기 남는 방도 많은데 한번 말이나 해봐. 그나저나 여기 공동명의로 한 거 맞지? 찬욱이 너 등기부등본 좀 떼서 가져와라. 진짜 맞는 거지? 그런 건 확실하게 해야 된다. 어째 점점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마치 자기들이 이 집을 산 것처럼 말하는데 어이가 없었죠. 솔직히 우리 아버지 돈으로 산 건데 말이에요. 남는 방은 없을 것 같은데 어쩌죠? 하나는 미리 아이방으로 만들 거고 하나는 제 작업실로 만들려고요. 제가 좀 일할 게 있어서요. 그리고 신혼집인데 여기서 살고 싶다고 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머, 언니.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왜 그렇게 정색해요? 집이 너무 좋아서 부러워서 그랬죠. 언니 착한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성질 있다. 그래 자기야. 식구들이 우리 좋아 보인다고 장난치는 건데 왜 갑자기 정색을 해? 없는 소리 한 것도 아니고. 자, 아버지 술 좀 더 드릴까요? 순식간에 편먹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데 진짜 황당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에 휩쓸려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집들이는 저녁 6시부터 무려 밤 12시까지 이어졌어요. 몇 시간 동안이나 자기네끼리 웃고 떠드는데 옆에만 있어도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너무 쉬고 싶어서 빨리 갔으면 싶은데 아니 새벽 1시가 돼도 안 가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집에 안 가보셔도 돼요? 아침부터 짐 정리하고 음식하느라
너무 피곤해서요. 피곤하면 안에 들어가서 자면 되지. 우리 그렇게 꽉 막힌 시부모 아니야. 얘기 좀 더 하고 들어가 잘 테니까 넌 먼저 차렴. 네? 여기서 주무신다고요? 이불도 없고 베개도 없어서 불편하실 텐데요. 그리고 제가 너무 불편해서 안 돼요. 그냥 지금 가시는 건 어떠세요? 아, 자기야. 이 새벽에 위험한데 어떻게 집에 가시라고 그래. 어차피 내일 일도 안 하는데 어때? 주무시고 가세요. 너네도 자고 가. 편하게 해, 편하게.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 남편도 거나하게 취했는지 저 소리만 반복하다가 거실에 푹 쓰러져서 자더군요. 그러자마자 마치 짝이라도 한 듯이 시모랑 시누이가 방으로 쏙 들어가는 거 있죠? 시부랑 시동생도 다른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고요. 아까까지만 해도 취해서 미적미적 대더니만 방으로 갈 때는 얼마나 민첩하던지요. 아주 첩보 작전이라도 짜고 왔는 줄 알았네요. 뭐 사실 자기들끼리 다 계획 짜고 온 거였겠죠. 너무 기가 막히고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싶어 잠을 설쳤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거실이 왁자지껄 시끄러워서 나가봤어요. 시댁 식구들이 아주 자기 집처럼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고 깔깔대고 있더라고요. 저를 발견한 시무가 앙칼지게 말했죠. 해가 중천에 떴는데 지금 일어났니? 아무리 그래도 시부모가 집에 있는데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 차릴 생각은 해야지. 어제 술 먹어서 다들 속쓰린데 얼른 해장국 좀 끓여봐라. 아직 시부모가 어려울 때였으니 어쩌겠어요.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바보처럼 허겁지겁 북엇국 끓이고 밥하고 그랬네요. 다들 또 얼마나 짭짭대면서 먹는지 밥맛이 떨어져서 그냥 옆에서 멍하게 있었어요. 몇 번 같이 밥 먹어보고서야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가정교육을 잘 못 받아서 그렇게 다들 후루룩 짭짭 개걸스럽게 먹는 거였더라고요. 근데 넌 요리를 많이 안 해봤니? 국이 좀 밍밍하네. 육수를 제대로 내야지. 앞으로 내가 요리 좀 가르쳐줘야겠네. 우리 엄마 요리 진짜 잘하거든요. 앞으로 새언니가 많이 배워야겠다. 국이 그냥 맹물 같네. 우리 오빠 입맛 까다로운 편인데 어떡해? 제가 집에서 밥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도 일하는데요 뭐. 밥은 각자 알아서 해먹어야죠. 요즘 시대에 어떤 집에서 와이프만 밥하나요? 저 집에서 요리 한 번도 안 하고 귀하게 커서 할 줄 아는 거 별로 없어요. 요즘엔 밀키트도 잘 나오고 사 먹는 게 더 낫죠. 아가씨는 저보다 어린데 그런 것도 잘 몰라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한테 밥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난 남편이 이렇게 좋은 집에 살게 해주면 매일 십첩반상 차려주겠네. 노골적으로 불편하다는 표정을 지으니 그제야 겨우 시댁 식구들이 돌아갔어요. 그들이 나가자마자 남편한테 화를 냈죠. 아니, 신혼집에 토요일 저녁에 와서 일요일 밤에 가는 게 정상이야? 나 너무 피곤해. 주말에 하나도 못 쉬고 당신 가족들 수발이나 들고. 이게 뭐야? 이제 우리 한 가족이야. 아니, 가족이 우리 집에 와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이상하다는 건지. 난 당신이 더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정없는 사람인 줄 몰랐네. 오히려 저를 정없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몰아가는 남편의 모습에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신혼이니까 괜한 다툼 안 만들고 이해하려 노력했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일이 터졌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문 앞에서부터 여자 웃음소리가 크게 들리더라고요. 남편이 늦게 오는 날인데 무슨 일인가 싶어 놀라서 들어가 봤죠. 그랬더니 세상에 시누이가 혼자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며 깔깔대고 있더군요. 아니 아가씨, 지금 남의 집에서 뭐해요? 오빠는요? 오빠도 없는데 지금 혼자 있는 거예요? 아, 오빠는 늦게 온다고 도어락 번호 알려줬어요. 언니, 밥 없어요? 나 배고픈데. 아가씨, 허락도 없이 이렇게 남의 집에 혼자 와 있는 거 무례한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내 옷 입고 있는 거예요? 아, 너무 땀을 흘려서 샤워 좀 했어요. 오빠 티셔츠 좀 입을 수 있지. 언니 너무 야박하게 구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한 가족이잖아요.
제가 언니 동생이 이랬어도 그럴 거예요? 그때 때마침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바로 남편을 노려봤죠. 근데 더 황당하게 신우이가 남편을 보자 갑자기 어린애처럼 엉엉 울어대는 거예요. 오빠, 새언니 너무 무서워. 오빠가 와 있어도 된다며. 자기 집이라고 이렇게 신우이를 무시해도 돼? 언니가 나 가래. 아니 자기야, 왜 애를 울리고 그래? 내가 와 있으라고 그랬어. 솔직히 자기 친동생이었어도 이렇게 홀대했겠어? 둘이 짰어? 내 동생이었으면 여기 이렇게 와 있지도 못해. 아, 나 피곤해서 더 이상 말싸움할 힘도 없으니까 아가씨, 오늘은 그만 가줘요. 아, 진짜 당신이 그러면 내 입장이 뭐가 돼? 애 좀 편하게 있으라고 해. 여기 우리 공동명의잖아. 그럼 반은 내 거 아니야? 그럼 얘 여기 있어도 되잖아. 남편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는데 기가 차더군요. 그냥 대출금 얘기 다 말해버리고 둘 다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너무 화가 나서 눈물까지 핑 도는데 심지어 시모한테서 전화까지 오더라고요. 받지 않으니 남편 놈이 제 귀에 핸드폰을 갖다 댔어요. 그러자 시모가 아주 호들갑을 떨면서 말하더군요. 이거 미안해서 어쩌니? 지금 애들 방 천장에 물이 새서 내가 급한 대로 거기로 보냈어. 거기밖에 갈 데가 없잖아. 가족이 바로 근처 큰 집에 사는데 다른 곳으로 갈 필요가 있니? 미안하지만 한 며칠만 좀 데리고 있어줘. 말도 없이 이렇게 쳐들어오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이미 밤이 늦었으니까 아가씨는 오늘 재우고 내일 내보낼게요. 넌 맏며느리가 돼서 어쩜 그렇게 야박한 소리를 하니? 아니, 그리고 막말로 그게 다 네 집이니? 우리 아들 집에 간다는데 네가 왜 오라 말아야? 그때 남편이 전화를 확 뺐더니 이딴 말을 하더군요. 걱정 마시고 찬성이도 오라고 하세요. 집에 물난리가 났다는데 당연히 여기로 와야죠. 그렇게 하시고 끊어요. 당신 지금 나한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게 무슨 독단적인 행동이야? 내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 지금 내 말 무시하는 거야? 너야말로 우리 가족 무시해? 집 가난하고 집에 물 새고 그런다고 지금 무시하는 거냐고. 집에 물이 새는 게 무슨 죄야? 남편이 처음으로 그렇게 버럭버럭 큰 소리로 화내는데 정말 너무 놀랐어요. 입에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시동생도 짐가방까지 싸들고 집으로 들어왔답니다. 아가씨나 도련님이나 하루 이틀 정도는 친구 집에서 자면 될 거 아냐. 꼭 여기에서 지내야 할 이유라도 있어? 그럼 오빠가 바로 근처에 사는데 굳이 남의 집 갈 이유는 있어? 너도 고집 좀 그만 펴. 밤이 늦었으니까 일단 애들 먼저 재우고. 야, 너는 저 방 쓰고 넌 저 방 쓰면 돼. 신경 안 쓰이게 조용히 잘 지내. 알았어? 알았어. 채연이 진짜 무섭다 무서워. 집 없는 사람 서러워서 어디 살겠어? 나도 남자 잘 만나서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 신우이랑 시동생은 마치 지네들 방인 양 자연스럽게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뭐라 말할 틈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 밤에 대판 싸우고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잤답니다. 서로 얼굴 보지도 않고 출근해서 하루 종일 기분 나쁜 상태로 지냈고요. 그런데 퇴근하고 집에 와봤더니 무슨 상황이 벌어진 줄 아세요? 직접 두 눈으로 보고도 못 믿겠더라고요. 집안이 아주 난장판에 개판이었죠. 신우이랑 시동생 남편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잔뜩 어지럽히고 있었어요. 거실 바닥에도 가자 부스러기에 머리카락에, 아니 하루 만에 집안 꼴이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 이런 심정도 모르고 신우이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나 계속 해댔습니다. 언니, 배고픈데 뭐 먹을 거 없어요? 아니, 언니는 집에서 요리를 아예 안 해요? 뭐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우리 오빠 불쌍해. 완전 빈손으로 오셨네. 저녁에 장 봐와서 뭐 좀 해줄 줄 알았는데. 형수님이 저녁 해줄 거라고 형이 그랬잖아. 아님 뭐라도 시켜줘 형. 여보, 애들 배고픈데 뭐라도 좀 간단하게 해줘. 내 체면이 있지. 순순히 해준다고 하니 아주 셋이 신나서 거실에서 TV를 보며 깔깔대더군요. 조용히 라면 3개를 끓여서
냄비째 식탁에 올려놨죠. 냄새를 맡고 주방으로 슬슬 기어오더라고요. 난 뭐 맛있는 거 해줄 줄 알았는데 꼴랑 라면? 아, 형수님, 스케일이 너무 작네. 짜! 이게 뭐야? 언니, 너무 짜요. 뭐야? 바쁘게 일하고 온 사람한테 밥 차리라는 게 지금 말이 돼요? 하루 종일 놀면서 내 집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는 난 더 이상 못 참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니까 시누이와 시동생이 놀랐나 봐요. 슬금슬금 현관문 쪽으로 가더니 둘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남편도 놀랐는지 그냥 벙쪄 있었고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 남의 집에 쳐들어왔으면 깨끗하게라도 하고 있어야지 개판으로 만들어? 또 내 옷까지 입고 바닥에 던져놓은 꼴 좀 봐.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야. 여기서 가정교육 얘기가 왜 나와? 그래, 너는 어릴 때부터 강남에서 잘 살았고 나는 하급이라 이거야?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먼저 본색 드러낸 건 당신이랑 당신 가족들 아니야? 결혼하고 처음에 나한테 뭐라고 했어? 다 알아서 하라면서 상관 안 한댔잖아. 그런데 지금은 당신 가족들이 우리 집에 나보다 더 오래 있어. 누가 보면 당신 가족들이 사는 집인 줄 알겠다고. 고작 며칠 있는 거 가지고 왜 그래 진짜. 내가 너 때문에 우리 가족 볼 면목이 없어. 장인 장모가 이 집에 와 계신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네가 그때도 이딴 식으로 행동했을까? 몇 번을 말해. 그런 상황 자체를 안 만든다고. 당신 가족들이 들락거리느라 우리 부모님은 아직 여기 와보지도 못하셨어. 그건 알고서 지금 그딴 말을 하는 거야? 그 후로 2주 넘게 남편이랑 눈만 마주치면 싸웠어요. 남편만 봐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부러 야근하고 늦게 들어왔고요. 어차피 방도 많겠다. 남편한테 다른 방 가서 자라고 해버렸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행동에 질려버려서 정이 뚝뚝 떨어졌거든요. 시댁 인간들도 더 이상 연락 안 하길래 이제 좀 잠잠해지려나 했는데요. 그게 폭풍 전야였다는 걸 그땐 알지 못했죠. 남편의 생일이 다가오자 어떻게 해야 될지 혼자 고민을 했어요. 하루에 한마디도 안 섞을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아졌거든요. 남편도 여전히 냉랭하게 대하길래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죠. 근데 남편 생일날 퇴근하고 집에 가보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세상에, 시댁 식구들이 다 와 있는 거 있죠? 아주 잔치라도 하는 것처럼 떠들썩 하더군요. 시모는 제 집인 양 주방에서 신나게 요리를 하고 있었고, 나머지 시댁 식구들과 남편 놈은 거실에서 껄껄대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라고요. 더 웃긴 건 아무도 저한테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방에서 요리하는 시모를 보니 제가 산 주방 도구들을 마구잡이로 쓰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까 화가 확 나더라고요. 지금 뭐 하세요? 온다고 말도 없으셨잖아요. 이건 다 뭐예요? 우리 장남 생일인데 마누라인 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잖니. 엄마인 나라도 미역국을 끓여줘야지 어떡하니? 내가 못나서 우리 아들이 마누라한테 미움을 받는다는데. 그리고 우리가 간다고 미리 말했으면 네가 올시구나 하고 오라고 했겠어? 또 저만 나쁜 사람 만드시네요. 생일 때문에 온다고 하셨으면 저도 같이 준비하든가 외식을 하든가 했겠죠. 저 사람도 오늘까지 아무 말 안 했어요. 네가 찬바람 쌩쌩 불고 무서워 죽겠다는데 뭔 말을 하겠니? 너는 우리가 그렇게 싫으니? 이제 한 가족 아니니? 너 좋아한다는 갈비찜도 하고 밑반찬도 잔뜩 해다가 냉장고에 넣어놨다. 우리 오늘 같이 먹고 얘기 좀 하면서 풀어보자. 시모가 눈물까지 글썽거리면서 손을 잡고 이런 말을 하니 괜히 저도 너무했나 싶고 잘못한 것 같은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모를 도와서 밥 차리고 다 같이 모여서 저녁을 먹었죠. 시누이가 사온 케이크를 두고 생일 축하 노래도 부르고요. 정말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어요. 새언니, 우리 너무 미워하지 말아요. 언니가 깔끔한 사람인 거 잘 알았으니까 앞으로 조심할게요. 가끔씩 여기 놀러와도 좀 따뜻하게 대해줘요. 너 대신 내가 네 남편 생일상도 차려주고 음식도 다 해줬다.
솔직히 나 같은 시어머니 있나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잘해주는 시어머니 진짜 없다. 맞아.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진짜 없어. 자기한테 뭐라고 하지도 않고 밥도 해주고 말이야. 이렇게 투덕대는 것도 다 가족이 되는 가정이지 뭐. 나도 그동안 미안했어. 자기, 우리 오늘로 다 푸는 거다. 그날 밤에 같이 농담도 하고 시부모의 옛날 얘기도 들었습니다. 거의 새벽 2시까지 가볍게 맥주도 마시며 그동안 쌓인 걸 풀었어요. 시간이 늦어서 다들 우리 집에서 자고 가기로 했고요. 시모랑 시누이 둘이 자고 시동생과 시부가 다른 방에 들어가 잤습니다. 그렇게 일단락이 됐다면 그쪽 입장에선 참 좋았겠죠? 아침이 되자마자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자고 있는 방마다 들어가서 냄비를 신나게 두드려댔어요. 특히 시모랑 시누이 귀에 대고 더 크게 쾅쾅 두드려댔죠. 아유, 시끄러. 귀 찢어지겠네. 얘가 지금 아침부터 미쳤나? 그만하지 못해? 여보, 뭐 하는 거야? 뭐 잘못 먹었어? 그만해, 그만하라고. 남편이 손에서 냄비와 국자를 뺏으려고 달려들었죠. 이에 질세라 그 국자로 남편 머리를 팍 세게 쳐버렸답니다. 정신 나간 건 너네들이지. 당장 옷들 좋아 입고 내 집에서 나가. 너도 나가, 당장. 뭐? 아니, 내가 왜 내 집에서 나가? 나갈 거면 당신이 나가. 당신이 뭔데 나가라 말아야? 꼴의 남자라고 자존심 상할까봐 걱정해줬더니 다 쓸데없는 짓이었어. 이게 네 돈으로 산 집이야? 네 돈 얼마 들어갔어? 꼴랑 5천만 원 들어갔지? 7억짜리 집에 말이야, 안 그래? 진짜 미친 척하고 남편의 옷들이며 가방들을 복도로 막 집어던졌어요. 시누이와 시모의 옷이랑 가방도 던져버렸죠. 그러자 남편 놈이 저를 현관문으로 확 밀어버리더군요. 그대로 현관에 고꾸라져서 엎어진 꼴이 되었죠. 그걸 본 시누이와 시동생이 킬킬거리며 비웃더군요. 언니, 어제 술 잘 먹고 갑자기 머리 이상해졌나 봐. 진짜 웃긴다. 완전 코미디가 따로 없네. 그 꼴을 보니 더 열받아서 벌떡 일어나 남편의 뺨을 사정없이 갈겨버렸어요. 그러곤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하나 보여줬죠. 이거 다 보고 나서도 킬킬거릴 수 있나 한번 두고 보자. 장난기 가득했던 신우의 얼굴이 동영상을 보자마자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답니다. 자기 얼굴과 시모의 뒤통수가 녹화되었고 짓거리는 말이 다 녹음되어 있었거든요. 어젯밤에 시댁 인간들이 다 자러 들어가고 난 뒤였어요. 오랜만에 방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얘기한 후 남편은 금세 골아떨어졌죠. 저는 맥주 2잔밖에 안 마셔서 그런지 취하지도 않았고 눈이 말똥말똥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TV나 볼까 하고 거실로 조용히 나갔어요. 근데 시모랑 시누이가 들어간 방 쪽에서 빛이 새어나오고 말소리도 들리더군요. 살짝 그쪽으로 가봤죠. 그런데 그 순간 시누이의 말이 귀를 확 잡아당겼어요. 새언니 진짜 단순해. 그치? 더 좀 비 맞춰줬다고 또 바로 풀리네. 내가 좀 어리숙해 보인다고 했잖아. 여유 있는 집에서 자라서 그런지 애가 의심도 없고 똑똑한 척 해대도 애가 허당이야. 그러니까 이 아파트도 산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한 달은 계속 밀어붙여야 될 줄 알았는데 여기 사라고 몇 번 말하니까 또 바로 그러자고 하는데 웃기더라. 그 큰돈 대출도 지 아빠 도움받아서 이자 싸게 잘 받았다며? 그래, 우리 찬욱이가 아주 제대로 물었어. 이제 여기로 이사 올 날도 얼마 안 남았다. 맞아. 이대로 한두 달만 잘해주면서 눌러앉으면 계획대로 되는 거지 뭐. 오빠 하나 잘 둬서 드디어 우리도 이런 큰 집에 살아본다. 너무 좋아. 지가 아무리 싫다고 해봤자 어쩔 수 없어. 어차피 공동명의인데 자기 집도 아니잖아. 엄마, 우리 빨리 여기로 이사 오자. 여기 있다가 우리 집 가면 진짜 거지 같아. 빨리 거기 뜨고 싶어 죽겠어. 그때 물 샌다고 거짓말하고 일주일은 눌러앉아 있으려고 했는데 혜언니가 얼마나 지랄하던지 좀 놀라긴 했어. 아, 좀만 더 기다려. 차근차근히 해야지. 욕심난다고 확 지르면
다 어그러지는 법이야. 엄마만 믿고 있어. 여기서 떵떵거리면서 살 날 얼마 안 남았어. 시모와 시누이의 대화가 심상치 않아 바로 동영상을 찍어놨답니다. 계속 엿듣는데 너무 충격적이고 속았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몸이 떨리더라고요. 아침까지 잠 한숨 못 자고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궁리를 했죠. 이것들을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동영상을 본 시모와 시누이는 백지창처럼 하얘진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남편 놈이 뻔뻔하게 소리를 치더라고요. 아니, 혼인신고한 부부가 시부모님 모시고 살 수도 있는 거지. 당신 도대체 뭐가 문제야?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시부모님이랑 절대 같이 살면 안 된다고 약속이라도 했어. 뭐라고? 터진 입이라고 뻔뻔한 말이 잘도 나오네. 넌 결혼 전부터 작정하고 너네 식구들이랑 나를 속였어. 이거 사기죄야. 알아? 사기죄 좋아하네. 네가 법을 잘 알아? 너보단 내가 더 잘 알겠다. 아니, 그리고 지금이 아니더라도 양가 부모님 더 나이 드셔서 아프시면 어쩔 건데? 그땐 당연히 우리가 모셔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기 전에 좀 미리 같이 살면 안 돼? 오히려 당신한테도 좋을걸? 우리 엄마가 대신 애도 봐주고 집안일도 해주면 얼마나 좋아. 아, 그래, 세아가. 같이 살면 살림도 해주고 우리 손주도 내가 다 봐주마. 오히려 네가 더 좋은 거지. 손해볼 게 있니? 그럼 이건 어때? 우리 가족들이랑 같이 사는 대신 내가 대출이자 다 부담할게. 아, 그래? 그럼 지금 대출이자 몇 프로인 줄 알아? 한 달에 얼마 내는지 아냐고. 왜 대답을 못해? 말해봐. 그거야. 생활비 통장으로 당신이 알아서 대출이자 내니까 난 모르지. 전기세 몇천 원 더 나왔다고 아끼자던 인간이 대출 이자는 왜 모를까? 내가 진짜 이런 말은 상스러워서 안 하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다. 너 없이 산 거 티내니? 그냥 가만히만 있었어도 네 수준에선 꿈도 못 꿀 거 충분히 얻었을 거야. 왜 그 가짜는 머리를 굴려서 이런 사달을 만들어? 그게 뭔 말인데? 갑자기 전기세는 뭐고 이자는 왜 물어보는데? 아, 내가 다 낸다고. 좀 비싸도 내가 낸다고 됐지? 이거 한번 보고서나 말해. 이 집에 대출이 있나 확인해 보라고. 진짜 헛똑똑이는 너야. 누구한테 어수룩하대? 머리도 굴릴 줄 모르는 것들이. 그제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본 남편이 아리송하단 표정을 짓더군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듯한 얼굴인데 꼴 보기도 싫었어요. 아니, 대출이 없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럼 7억에 가까운 돈을 다 내고 매입했다고? 당신한테 그만한 돈이 있었단 말이야? 친정아버지가 그냥 사라고 돈 주셨어. 네가 이 아파트 사자고 난리를 쳐서 내가 곤란해하니까. 그리고 나중에 네가 이딴 식으로 나올까 봐 대출 받은 거라고 말하라고 하셨고. 어머, 세상에. 우리 사돈이 보기보다 더 재력이 있으시네. 그 큰 돈을 한 번 해주시고 대단하시다 정말. 우리 아들 진짜 장가 잘 갔다. 사돈한테 전화드려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려라. 이 집 인간들 IQ는 무슨 물고기 IQ야? 내가 지금까지 말한 거 뭐 들었어? 다 나가라고 내 집에서. 네 돈 달랑 5천 들어갔고 내 돈 7억 들어갔으니까 나가라고. 나가기는 내가 왜 나가? 엄연히 이 집 공동명이야. 이거 왜 이래? 그렇게 걱정이 됐으면 아예 처음부터 말하고 당신 명의로만 하든가. 그런데 그냥 바보같이 공동명의로 한 거잖아. 이제 와서 뭐 어쩔 건데?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딱 그 짝이더라고요. 눈을 까뒤집고 침 튀기며 살벌하게 말하는 남편놈이 더는 인간으로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차갑게 비웃으며 말해줬죠. 우리 아버지가 그 큰 돈을 주시면서 그런 것도 안 알아보셨을까봐? 걱정해줘서 고맙다 고마워. 명의 취소 소송 진행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네 이름 빼는 건 일도 아니니까. 네가 아무리 그래 봤자다. 넌 엄연히 우리 최 씨 가문으로 시집 왔고 죽어도 우리 집 귀신이야. 우리 아들이 너랑 이혼할 것 같니? 소송을 하든 뭐든 해봐. 우리는 이 집 절대 안 뺏긴다. 내가 왜 그쪽 집안 귀신이에요?
나 아직 법적으로 솔로거든요? 시모가 말하는 꼴이 너무 웃겨서 마구 웃음까지 나오더라고요. 뭐야? 오빠 혼인신고 안 했어? 우리가 혼인신고 결혼식 전에 꼭 하라고 했잖아. 어? 혼인신고 했는데? 우리 그날 같이 가서 했잖아. 아니야? 아, 그래? 기억이 잘 안 나나 보네. 같이 하려고 만났는데 네가 회사에 일이 있다고 갑자기 갔잖아. 그래서 나 혼자 하고 간다고 했었지 아마? 그래. 근데 그날 안 했다는 말이야? 야, 너 그거 사기야. 사기 같은 소리 하네. 너네가 나한테 한 짓이 사기지 이 사기꾼들아. 이제 다 알았으면 당장 내 집에서 꺼져. 혼인신고 혼자 하려고 했던 그날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잠깐 통화를 했었어요. 친구가 요즘은 좀 살아보고 늦게 신고한다면서 나중에 하라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때 하도 아파트 때문에 속이 시끄러웠거든요.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되는지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일단 그날 안 하고 돌아섰다가 결혼식 준비로 계속 미루게 됐던 거죠. 그러다 시댁 인간들을 보고는 혼인신고하면 안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던 거고요. 계획이 완전 망했다는 걸 깨달은 시댁 인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이렇게 했는데도 순순히 나가지 않을 것 같아서 바로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 얘기가 나오자 겁을 집어먹었는지 허둥지둥거리기 시작했고요. 20분쯤 지났을까 경찰이 오니까 그제야 그들은 조용히 아파트를 나갔습니다. 그게 지긋지긋한 그 시댁 식구들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렇게 다시 친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바로 명의 취하 소송을 시작하셨죠. 당연히 제가 승소했고 아파트는 제 명의로 변경되었고요. 그 와중에 전 남편 놈이 전화에 대고 메시지까지 보내대서 얼마나 지겨웠는지 몰라요. 눈앞에서 7억짜리 집이 날아갔는데 진짜 죽을 맛이었겠죠. 그러게 왜 부리지 말아야 할 욕심을 부렸을까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전 남편 놈이 택배 기사라고 속이고 우리 집까지 와서 배를 눌렀더라고요. 택배라고 해서 무심코 나갔다가 전 시모랑 둘이 서 있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랐던지요. 전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울먹이면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답니다. 세아가 다 내 잘못이고 내 탓이다. 나이가 70이 다 돼가는데 여태껏 구질구질하게만 살아서 눈이 돌았나 보다. 아파트 한번 못 살아본 게 너무 아쉬워서 말이야. 아들만 다시 받아준다면 우리는 네 앞에 절대 나타나지 않고 조용히 살게. 제발 우리 아들 좀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자기야, 그동안 우리가 사랑했던 시간들을 생각해봐. 이렇게 끝낼 수 있어? 자기만 허락해주면 이제 가족들은 안 보고 살기로 결정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해주면 돼. 부모님 안 보고 살겠다고 결심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 지금 아무 사이도 아닌데 뭔 결정을 해? 이제 너랑 길에서 마주치지도 않을 거니까 내 눈앞에서 사라져.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네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살라고. 내가 너한테 부모 만나지 말라고 한마디라도 했니? 누구한테 뭔 말도 안 되는 덤터기를 씌워. 당장 꺼져. 막말로 당신 집에는 돈 많잖아. 그냥 그 집에서 같이 오손도손 살면 됐을걸. 이게 뭐야? 내가 당신 입장이었다면 장인 장모 모시고 살았을 거야. 그렇게 네 부모님이 애틋하고 안타까우면 네 돈으로 효도해. 남의 돈 가로채서 대리효도할 생각 말고. 우리 아버지도 돈 힘들게 모아서 보태주신 거야. 그 돈은 뭐 하늘에서 떨어졌어? 너 같은 인간이랑은 다시 말하기도 싫으니까 눈앞에 나타나지 마. 또 오면 바로 스토킹으로 고소할 거야. 알았어? 그렇게 현관문을 쾅 닫아버리고 들어왔죠. 고소한다니까 무서웠는지 전 남편 놈은 지 엄마랑 얼른 달아나듯이 가버리더라고요. 그게 그놈의 마지막이었답니다. 그 이후 그 아파트는 꼴 보기도 싫어서 바로 팔아버렸어요. 운 좋게도 집값이 조금 올랐더라고요. 차액은 아버지께 바로 다 드렸고요. 전 남편 놈이 친정까지 찾아오면 부모님께 죄송하니까 지금은 독립해서 살고 있어요. 일이 이렇게 되니
주변 사람들 보기에도 창피하고 스스로도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결혼식도 비싼 데서 하고 드레스도 사면서 떠들썩하게 결혼했는데 말이에요. 6개월 정도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친한 친구들과 부모님이 제 잘못이 아닌데 왜 죄인처럼 사냐면서 당당하고 멋지게 살라고 좋은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덕분에 상처를 털고 일어나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해서 열심히 일도 배우면서 지내고 있고요. 지금은 이혼 같지도 않은 이혼을 한 지 1년 정도 지났는데요. 남자라면 쳐다보기도 싫어서 그냥 계속 평생 혼자 살고 싶네요. 그때 뭣도 모르고 혼인신고를 바로 했더라면 지금쯤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집에서 시댁 인간들 온갖 수발 들고 자존심 다 깎아먹히며 살았겠죠. 여러분도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하시길 바래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